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입니다.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 물레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는 결국에 이제 정치 현안, 좀 눈에 가는 정치 현안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이걸 촬영하는 이제 윤원필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어도 별로 이렇게 뾰족한 게 없어요. 재미있는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날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씨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뭐 최재형 씨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이렇게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세력이 없기도 했고, 사실은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당내 뿌리를 좀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엇보다 일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굳이 대선 후보 뭐 이런 게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총리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사실 대선 후보로서는 좀 약한 카드인 거죠. 반면에 오히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좀 어색해진 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시기는 같고 뭐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히려 대항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소위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은 이제 주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좀 눈여겨 볼 만한 것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7월 한 넷째 주죠. 정도에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은 이제 개헌론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임기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김동연 씨 같은 경우는 이명박 때 기재부 차관이었고, 박근혜 때 국무조정실장이었고, 문재인 초대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날 때 이제 같이 물러난 사람이죠. 맨날 이제 장하성 실장이랑 싸웠죠. 뭐 최저임금 부분이나 아니면 그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웠다가 장하성 실장이 나가면서 같이 이제 교체가 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통 기재부 관료에 가깝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좀 초기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했던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를 사실은 무마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재밌는 게 지금 야권에서 좀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리고 기재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선 국면에서 소위 야권 쪽의 대선 후보들의 등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의 강요들, 그리고 그 정부의 소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법기관인 검찰, 그리고 사정기관인 감사원, 그리고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이 각각의 수장들이 소위 현 정부에 대항하면서 야권 후보로 이렇게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정부에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내지는 국회에서는 여당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 장관이 그 정치를 방해하는 것, 오히려 관료 주도의 그 입장을 내는 것, 이러면서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현재 그 기재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홍남기가 얘기하는 그 안은 기재부 안이 아닙니다. 정부 안이에요. 정부안.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국무회의의 주재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제거한 거고, 그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부처의 장관들조차도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재부, 홍남기 이렇게 예각화해서 보는 것은 실제로 그 이면에 있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이 집단적 판단을 약간은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정부와 이 정부 여당이라고 부르는 민주당은 왜 갈등을 하느냐?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는 것을 그냥 법상의 상권 분립 체계 내에서 그냥 국회가 하는,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는 견제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특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정부안을 방어한다라고 생각하지 기재부의 입장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방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조금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정부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보통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려면 반드시 당정협의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당정협의가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무회의 안건이 만들어지고, 이 국무회의 안건은 다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통해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장관이 기재부의 관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안이 아니라 이미 그 당정협의를 거친 거고, 그 다음에 청와대의 마사지가 있었던 거고, 정부 부처 강요들의 합의가 있었던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 상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좀 한심하죠. 그럼 그 전에 프로세스는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당정협의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정부안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게 쟁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의심을 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은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굉장히 무능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짜고 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발언을 하는, 특히 기재부를 공격하는 주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당권 내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민주당 내에서 당정협의를 이끌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소위 당권파들, 이를테면 그 원내대표인 이런 사람들인 거죠.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소위 당내 소장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 뿐이고, 결국 지금 기재부 주도의 그 손실보상과 관련된 그 갈등은 대부분 민주당 내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정부 여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파들이 사실은 합세한 안이 지금 정부안으로 제출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 두 가지 부분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7월 15일이죠. 정부의 뉴딜, 한국형 뉴딜 2.0이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몇 가지 이제 추가된 게 있는데요. 그 추가된 내용이 조금은 흥미롭습니다. 왜 그게 흥미롭냐면, 어떤 것을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발표된 그린 뉴딜 1.0에 비해서 2.0에 신규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메타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상 환경 내에서의 플랫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뉴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산업 구조의 전환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대상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른 전환의 과정으로 넘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기술이 사실 그 뉴딜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오히려 신성장 동력 개발,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이 된 건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탄소 중립 추진 기반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수소 전기, 재생에너지, 이거에 그냥 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탄소 배출의 저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기는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또 포인트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이 사회복지망 강화라고 하는 맥락이 있었고, 그게 소위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청년 정책하고 격차 해소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습죠. 왜냐하면 청년 정책 부분은 뉴딜 정책으로 들어갈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기본법 체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그냥 가져다 온 거고요. 그리고 격차 해소라고 하는 게 빈곤 격차 해소가 아닙니다. 지역 격차 해소인 거고, 결국에는 지역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한 30조 되는 투자 규모가 60조 정도로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왜 한쪽으로는 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까? 정부안이 다른 데 돈을 쓸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 쓸 게 뭐냐? 저는 그게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뉴딜 정책에서 신규로 들어왔던 이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이 부분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등 그 디지털 뉴딜 쪽에 투자, 그리고 그린 뉴딜에 추가되는 산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기차, 수소차 이것과 관련된 집중 투자, 그리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투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이것을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주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안의 핵심 아니냐 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영업 대책과 발표한 그린 뉴딜 2.0은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을 언제 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년 대선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안에 소위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혹은 지역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산업 투자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돈을 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재정의 여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것은 뭐냐면, 내년 대선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발생하는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재정 합의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저의 의심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홍남기 하나를 갖고 두들겨 팰 거 아니라, 오히려 그 정부안을 만드는데 당정협의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도대체 청와대의 그 재정 전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엉뚱하게 기재부 관료 죽이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미스리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자기 속임수를 감추기 위해서 손짓이나 내지는 눈짓으로 이렇게 다른 데를 보게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 관료들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는 기재부 때리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부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의 합의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고, 또 이 그린 뉴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뭘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보는데 좀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후위기나 내진 그린 뉴딜을 통해서 뭔가를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있는 기득권 구조를 더 강화하겠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적 당파성, 혹은 사회관계에서의 당파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의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항하는 지배계급 내에서의 대항 블록이 야당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를 궁정정투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수의 대중인민과는 상관없이 소위 기득권 구조 내에서의 궁정전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의 핵심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속성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대선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정권이 넘어가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정도는 좀 갈라치기를 하면서 서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동원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 속성은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절멸시키는, 그러니까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이쪽이 이익이 되면 이쪽이 다소 손해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이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정치의 기본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국면,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심화된 이 국면이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의 현상적인 형태로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 역설,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